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금요일 김형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한 주간의 해외 소식 정리해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을 챙겨 오셨을지 우중충한 일상의 금요일이면 한 줄기 빛이 돼줄 샤랄라 공주라고 작가님이 써주셨네요. 박세정 아나운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작가님은 어느새 세뇌당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셨지? 제가 특별히 부탁한 것도 샤랄라 아닌데 공주. 저 깜짝 놀랐어요. 대본에 샤랄라 공주가 나와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네. 박세정 아나운서 소식에는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정보를 찾아내는 재미가 있다는 말씀하시는 분 어디 계신지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쏠쏠한 재미 챙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 준비했는지 밝은 웃음으로 한번 시작해 봅니다. 네. 웃음이지만 어쨌든 오늘도 무거운 얘기가 많지만 네. 첫 번째 얘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죠? 이게 제가 좀 특이한 제목을 지어봤는데 네. 덴마크 결국 옵트인? 이렇게 지어봤어요. 옵트인이 뭐게요? 옵트인 뭔가 어쨌든 안으로 뭔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고 아웃의 반대. 그렇습니다. 맞아요. 옵트 약간 옛날에 뭐 브랜드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청바지 브랜드. 맞아요. 우리 굉장히 그런 거 좀 기억하면 안 돼요. 1차원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니다. 무슨 용어겠죠, 뭐? 맞습니다. 요 옵트 아웃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거에 이제 반대 상황이 지금 벌어질 상황이라서 제가 이렇게 써봤고요. 기사부터 먼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이터 통신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덴마크가 지금 F-16 전투 비행을 유지하고 있다. 듀투 왜냐하면은 뭐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서 이렇게 나왔어요. 아하, 이게 또 웃을 수 없는 얘기가 나오네요. 국제 정세 중에 지금 가장 네. 이제 러시아의 위협,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그 바탕부터 좀 올라가 보면 덴마크가 1973년에 EU에 가입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20년이 흐르고 1993년에 나는 공동방위 체계에서 좀 예외로 가겠다, 옵트아웃을 하겠다 이렇게 채택을 한 거예요. 그게 이 옵트아웃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어쨌든 이 덴마크가 EU의 회원국인데 EU의 멤버로 같이 활동을 하긴 하지만 공동 방위 체계에서는 나는 빠지겠다. 경제 공동체이긴 한데 그렇죠. 방위까지 그 정도까지 단계는 네. 내가 참여하지는 않겠다. 맞아요. 선별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나 보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난달에 이제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겠어요 하고 신청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국가들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중립국의 위치를 고수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랬다가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안 되겠다, 나 나토 가입할게요 했고, 이번에 덴마크도 그 비슷한 흐름으로 그동안 나는 EU에서 옵트아웃 상태였는데 이제는 옵트인 해야겠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위에까지 참여를 해야겠구나. 맞습니다. 위협을 느껴서. 맞습니다. 아마 그 유럽국들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대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첫 번째로 도덕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러시아 그동안 뭐 우리와 협력도 하고 같이 교류도 하니까 어느 정도 중립국 입장을 고수해 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쟁은 아니지 않아? 그렇죠. 이 정도. 네. 그런 생각. 그 다음에 또 도덕적으로는 그런 생각이고 좀 군사적으로 생각하면은 러시아가 전쟁 일으킬 줄 몰랐는데 일으키는 거 보니까 우리도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덩치가 큰 뭉탱이에 같이 협력해서 가야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뭐 이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세렝게티의 초원에는 얼룩말이 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아무래도 포식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같이 군집 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 맞아요. 이제 이런 그 설마 했던 네. 러시아가 마치 포식자처럼 막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자꾸 영토 야욕을 부리니까 위험한 다른 나라들이 네. 결집을 하게 되고 서로 맞아요. 군사력을 합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하고 핀란드도 아까 말씀하신 와중에 이제 나토 가입을 하려고 나토는 이제 완전히 북대서양 조약 기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예 군사를 좀 더 강화한 그렇죠. 동맹의 상징이잖아요. 네. 근데 스웨덴하고 핀란드는 우리가 뭐 현대사로 알기에는 어쨌든 중립국으로 늘 이제 외우고 맞아요. 있었는데 이제 그게 지금 바뀌는
그렇죠. 나토에 가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신청서를 냈죠. 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나토 가입되는 겁니까? 이게 참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벌써 지난달 18일에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냈거든요. 예. 그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가입하고 싶어요 하고 의지를 표명을 하고 그랬는데 벌써 오늘 이제 6월 24일이잖아요. 네. 한 달이 이상 지났는데도 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토 가입국이 현재 30개국인데 나토의 이 협정상 30개국이 만장일치로 참석을 해야 새로운 가입국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견이 있으면 안 되는군요, 맞습니다. 전혀. 어허, 그런데 예. 우리의 터키가 계속 싫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외신들의 의견도 분분한데요. 제가 어제 좀 외신을 보니까 어떤 외신들은 그래도 지금 국제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해석하는 외신도 있고 네. 또 다른 외신은 이거 나토 정상회의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까지 합의 안 되면 불발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외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나오면 여기 돈드라에 나와서 제가 또 확실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립국들의 변동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참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계속 세력 간의 대결이 되고 자꾸 이제 맞아요. 뭉치고 하게 되면 뭐 평화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또 한편에 이제 경제 평화에도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예,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얘기 사실 많이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네. 또 가져온 이유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겠죠. 어떤 그렇죠.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주제를 갖고 왔습니까? 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네. 지난주에 어떤 정보가 있을까? 자, 이게 미 연준이 6월 FOMC 이게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28년 만에 94년 이후 처음으로 0.75%포인트 금리 인상 하겠다 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주요 외신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제가 샅샅이 살펴봤더니 생각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 기사를 게재를 했더라고요. 일단 외신을 또 비교 분석해서 그 차이들을 다양성 있는 그 의견들을 다 전달해드린다는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우리 지금 박세정 아나운서만 한 줄기 빛이 돼주는 샤랄라 공주만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돈드라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저만 할 수 있어요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외신계의 시조새로서 네. 제가 이런 걸 오래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아주 재미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봅시다. 자, 먼저 로이터 통신의 기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자, 기사 제목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준이 발표했다, unveils. 뭘 발표했냐면 94년 이후 뭐 최대의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다인데 여기에서 요 unveil이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뭐 베일을 벗기다 이런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커튼이 쳐져 있다가 샥 벗기면서 짠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unveil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제목의 헤드라인에 딱 이 단어를 썼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뭐 그동안 연준이 인플레 때문에 어떻게 할지 너무너무 걱정이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과연 몇 %일까요? 0.5, 0.75? 이렇게 난리가 나는 와중에 어머나 커튼을 확 젖혔더니 0.75네 짜잔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었고 되게 예상을 그렇죠. 막 명확하게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그게 딱 거치고 나온 결과가 이거다라고 맞습니다.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짜라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이 unveil이라는 어휘가 들어갔다는 거는 물론 이 제목만 보고 긍정적인 기사겠다 하고 생각하는 건 비약일 수 있겠으나 적어도 부정적인 기사는 아니겠구나 하고 상상을 하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요 로이터 통신 기사를 좀 샅샅이 살펴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연준이 그동안 인플레이션 못 잡는다고 비난을 받으면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그 상황을 좀 뒤집으려고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연준의 강경한 대응이 미국 주택시장, 주식지상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기축을 촉발시켰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인플레 잡는데 조금 효과적인 정책, 효과적인 그 금융 기조다 이렇게 그렇죠. 좀 판단한 느낌인데요, 로이터는. 맞습니다. 로이터에서는 다단하고 결과를 봤더니 어머나 영향이 있네. 인플레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는 식으로
기사를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자, 로이터가 그랬으면 사실 뭐 다른 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엔 또 뭐 그랬는데. 뉴욕 타임즈라고요? 네, 뉴욕타임즈 네. 한번 볼게요. 여기도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준이 take aggressive action. 자, aggressive 뭘까요? 어그레시브. 왜 이렇게 좀 어그레시브해? 우리 평화를 그렇죠. 좀 갖자. 평화적으로 가자. 신사적으로. 예. 공격적이다. 뭐 이런 뜻 그렇죠.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요 aggressive라는 게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사실 요 표현이 외신에서 그렇게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약간 뭐랄까 좀 직설적인 맞습니다. 그런 용어 같은데. 맞아요. 예. 물론 뭐 외신에서 아예 안 쓴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헤드라인에까지 이렇게 잘 쓰냐 하는 어휘는 아니기 때문에 음. 뭐 사실은 aggressive action이 아니라 뭐 결정적인 조치다 해서 decisive action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과감한 조치다 해서 drastic action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용감한 뭐 과감한 대담한 결정이다 해서 뭐 bold decision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굳이 왜 aggressive를 썼을까? 그러니까요. 네, 요거를 보면서 저는 아무래도 뉴욕타임즈 헤드라인을 보니까 이 어휘를 쓴 거 보니까 조금은 부정적인 해석을 했을 것 같은데 하고 상상을 했거든요. 음흠. 아니나 다를까 그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뉴욕타임즈는 연준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우리 좀 과감하게 할게요 하고 계속해서 좀 예고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게 실제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딱 단행을 한 게 사실은 이런 상황이 조금 불안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아. 예, 요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론이 워낙 불안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괜찮을까? 이러다가 경기 침체만 되고 인플레도 못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불안한 여론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연준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리 경기 침체 유도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뉴욕타임즈에서는 그런 거를 딱 강조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뭘 짚어봐야 되냐면 사실 뉴욕타임즈가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신문이에요. 트럼프하고도 좀 갈등을 많이 일으킬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모든 기사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쓰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ggressive라는 어휘를 헤드라인에 때렸다. 이거는 그만큼 조금 불안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충분한 해석을 덧붙여서 보니까 네. 이 어휘 하나에도 네. 모든 감정이 담겨 있구나. 감정이라기 맞아요. 보기에는 이제 앞날에 대한 평가들, 그렇죠. 이 언론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네. 관점들이 담겨 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뭐 잘 아는 네. CNN은 어떻게 봤을지 또 한번 보죠. 네. CNN에선 또 요것도 재밌어요. 분명히 이것도 참 같은 내용인데도 요거를 또 보시면 자, 이 아래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있잖아요. 거기서 boldest move since 1994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94년 이래로 boldest 가장 대담하고 용감한 움직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뉴욕타임즈에서는 aggressive라고 해서 너무 공격적인데? 라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줬다면 네. CNN에서는 와, 그동안 중에 boldest, 정말 대담한 용감한 결정이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bold라는 단어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쓰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the boldest reform 하면은 정말 가장 용감한 개혁 뭐 이런 의미가 되고 그러면 뭐 boldest work 하면은 가장 도전적인 뭐 새로운 작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어휘인데 요거를 딱 헤드라인에 썼기 때문에 CNN은 뉴욕타임즈와는 다르게 조금 긍정적으로 보겠구나 하고 상상을 하고 봤더니 어머나 아니나 다를까 기사에 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 이번에 연준이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는 건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확고한 약속을 보여주는 거다.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여론이 많다. 이런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CNN에서는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결과로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이상 상승하지 않았냐.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 잡는데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는 걸
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언론사 지금 3개만 봤는데도 네. 각자 다 시각이 다르니까 그쵸. 재밌습니다. 맞아요. 마지막 또 CNBC입니까? 네, 네. CNBC는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 채널이기 때문에 네. 가장 빨라요. 빠르고 그다음에 요 다른 기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석 기사 잘 안 내는데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또 분석 기사를 팍팍 내놓는 매체인데 네. 여기서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사 제목 먼저 볼게요. 자, 여기에 3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연준이 has done wrong. 아예 잘못했다고 그냥 네, 박아버리네요. 3개나. 맞아요. 연준이 지금껏 잘못한 3가지를 우리가 짚어주마. 뭐 이런 식의 예. 기사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제가 확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영어로 너무너무 어렵게 나와 있지만 어떤 내용이냐면요. 첫 번째, 잘못한 거 3가지. 첫 번째는 과거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만큼 재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quickly. 그렇죠. 네.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충분히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점. aggressively enough. 맞아요. 네. 여기서 enough라는 것에 저는 이렇게 집중을 해봤는데 0.75가 충분히 공격적이지 않다고? 더 올렸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여기서 사실 CNBC가 더 올렸어야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네. 늦었다. 만시지탄이다. 왜 6월에 와서 그랬냐. 4월, 5월부터 때렸어야지. 이런 식으로 더 과감하게 했어야 돼.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위기가 오고 있는 걸 미리 잘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요게 조금 잘못했다 하면서 CNBC는 더 과감하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기사를 실었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참 이 외신마다 뭐 전문가들이 또 뭐 내놓는 의견들이 갈리듯이 네. 외신들도 회사의 관점에, 언론사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얘기들을 하고 네. 있군요. 맞습니다. 이거 외신을 좀 다 이렇게 살펴볼 생각을 못 했는데 자이언트 스텝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이렇게 다양성 있는 의견이 미국에도 존재하고 영국의 로이터는 영국이죠. 네, 맞아요. 영국에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네,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과 푸틴의 전화 데이트, 2시의 데이트도 아니고 굉장히 좀 라이트하게 일단 네. 접근해 보지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역시. 그렇죠. 자, 자, 전해주시죠. 지난주에 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둘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전화 데이트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사실 이 국가, 이 두 지도자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막 때려야 될 수 없는 관계이면서 막 애증에 마치 오래된 연인 같은. 그렇죠. 둘은 또 네. 사실 좀 통하잖아요, 여러모로. 맞아요. 예. 통하면서도 또 이게 또 기본 성향은 다른 거예요. MBTI 다른가 봐. 아, 그렇지. 그래서 기본 성향이 다르니까 앞으로 정말 오래 갈지는 모르겠는 그런 관계인데요. 요번 요 전화 통화에서 외신들은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지지를 했냐 안 했냐 요거에 대해서 아주 집중을 했거든요. 오, 그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외신들에 따라서 살짝 해석이 달랐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시진핑 주석이 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에 대해서 푸틴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 여기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 주석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공개적으로 이제 무슨 전화통으로 무슨 얘기했어요 하니까 그냥 조금 뭐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사태에 대해서 중국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고 또 옳고 그름을 보고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야.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네. 이거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그렇죠. 해석을 내놨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두 국가 사이에 그 아주 뭐라 그럴까 막 끈끈한 본드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 나는 아무랑도 안 엮이고요. 중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거니까 좀 놔두세요 하고 말을 한 게 이거는 지지한 건 절대 아니다.
뭐 반대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지한 건 아니다 하고 좀 과감하게 헤드라인에 실은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로이터 통신은 또 살짝 다른 시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같은 전화 통화에 대해서 또 다른 그렇죠. 시각입니다. 예. 요 기사를 또 보면은 네.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는 아예 헤드라인에 실지도 않고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이 서방국이 정말 힘을 합해서 이 두 국가를 제재를 강화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 금융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요거는 또 둘이 좀 본드가 더 끈끈해질 거다. 앞으로 양국이 협력을 많이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네. 로이터 통신 기사를 잘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은 물론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에너지 분야, 요 금융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은 양국 관계를 그래도 돈독하게 꾸준히 오래 유지하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한 걸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거지 지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런 식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네. 진짜 뭐 전쟁을 일으켰는데 거기에서 나는 이제 뭐 일단 독자적인 판단을 할게, 나를 끌어들이지 말아줘 했던 것이 거부 혹은 이제 유대 관계 금이 가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뭐 경제적인 협력 뭐 이런 부분을 또 하기로 했고, 네. 뭐 중립적인 태도라는 거는 사실 반대를 해줘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반대를 안 했다는 것만 해도 편을 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네. 또 해석할 수도 있고 맞아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 네. 중국하고 러시아는 사실 이제 국제사회에서 굳이 편을 나누자면 네. 한 편에 가까웠잖아요. 좀 그렇죠. 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막 맞아요. 결의안 내고 할 때도 꼭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는 거부권 행사도 많이 했었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 두 국가가 어떻게 좀 사이좋게 좀 더 돈독하게 갈까요? 어떨까요? 자, 뭐 제가 이쪽에 뭐 국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는 이제 외신을 전하는 그래도 아나운서이기 국제관계학을 때문에. 또 공부를 하셨으니까. 맞아요. 석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 두 국가가 미국을 대항하는 그 입장을 고수하는 거는 맞지만 한 팀으로 오래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 미국 혼자 패권주의로 가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 모여 하게 그렇죠. 되면 당연히 그렇게 모이겠지만 맞아요. 또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또 다를 테니까. 맞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잘 짚었죠. 네. 자, 이 중국과 러시아는 1950년부터 딱 동맹을 했어요. 같이 네. 협력을 해서 뭐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함께 했고 그다음에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저 골칫덩어리들 이런 식으로 여겨지는 게 사실이지만 또 동시에 그렇게 좀 과감한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미국이 혼자 막 가는 걸 또 견제하는 입장을 또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미국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갈등을 크게 일으키는 또 두 맞습니다. 국가이기도 하니까. 예. 그리고 특히나 러시아는 예전에 엄청 강대국이었고 중국은 이제 점점 커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양쪽 세력의 힘이 있으니까 다른 조금 힘이 없는 국가들보다는 훨씬 미국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대하는 그 태도, 그 마음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선 중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일방주의로 가는 거 이거는 막으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협력을 중시하거든요. 경제적으로든 뭐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좀 협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 뭘 볼 수 있냐면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것에 대해서 중국은 딱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좀 절제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름. 예. 그러면서 쓱 이제 러시아 원유를 사. 도와는 또 줘. 네. 약간 러시아를 약간. 그렇죠. 왜냐하면은 국제사회에서 야 러시아랑 교류하지 마. 러시아가 지금 국제법 어겼어. 이 시대 전쟁이라고 야 절대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안 할 거야 하는데 중국은 대놓고 잘못했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쓱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교류는. 그리고 이번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도 그래 내가 당신을 뭐 지지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 거지만 앞으로 우리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증대시킵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또. 그것도 살짝 모르겠어요. 또 그러면서 대놓고 전쟁을 지지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비판하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또 뭘 하냐면 국제사회에서 특히나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 제재에 관해서 막 강경한 대응을 하자고 하면 중국이 대놓고
제재를 더 합시다 하고 말은 안 하고 꼭 입을 다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국은 뭐야? 그러면은 미국하고 딱 적대시하고 싶지도 않으면서 러시아 편에 확 뜨는 것도 아니고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나름 이제 실용적인 어떤 외교를 펼치고 있다라고 네. 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중국의 맞습니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중국이 최근 정말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세를 사실은 미국하고 대놓고 싸운다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미국이 지금 뭐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 1인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중국도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또 러시아가 미국을 바라보는 입장은 확실히 다릅니다. 특히나 푸틴 대통령은 제 생각에는 예전에 그 냉전 시대 때 구소련이 가졌던 그 파워, 그 영광을 되찾고 싶어 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외신의 분석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정말 미국에 대놓고 팍팍 이렇게 하고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야 이거 진짜 설마 이런 일은 없겠지 하는 거를 그냥 정말 거의 뭐 원래 내 땅 그냥 찾는 건데 왜 뭐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하고 그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를 하면서 약속한 게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다 어기고 그리고 사실 지금 푸틴은 전쟁 범죄자다 막 이런 식으로 국제법을 사실은 어긴 게 확실한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넉 달째 전쟁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정말 미국에 대놓고 하는 입장인데 그 내면을 한번 들여보다 보면 사실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냉전 시대 때는 지금과 다르게 미국, 소련, 우리 강대국 와 이랬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냉전이 종식을 하면서 사실 그때 당시 이제 소련이 끝나고 러시아에서도 아 그래 우리도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게 우리 국제 평화 지키기 위해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겉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딱 이제 유럽 국가들이 아 아무래도 이렇게 냉전 아무리 끝났어도 무서운데 그러면서 나토가 딱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 어머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 했는데 너네끼리 뭉쳐서 우리한테 이렇게 한다고? 뭐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주 강경한 노선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의 핵 문제, 이란의 핵 문제 이런 거에서 단 한 번도 러시아는 중립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좀 공감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예전 구소련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 하고 중국은 미국하고 그래도 조금 협력을 하면서 성장하고 싶어 하고 요런 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국가가 이 뭐라 그럴까 끈끈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긴 힘들지 않을까 예, 그런 그쵸.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뭐 동상이몽처럼 어떤 특정한 이 미국과 대결적인 구도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뭐 적이 꼭 내 동료 100% 동료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죠. 냉전 시절에 이제 주체였던 그 소련으로서는 자존심도 네. 있을 거고 막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질 것 같은데 아마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그냥 저의 생각인데, 쟤네가 왜 이렇게 컸어? 원래 내가 지금 되게 큰 러시아 애였는데, 입장에서? 예. 아하. 왜 내가 쟤네 눈치를 이렇게 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고구려 발에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요. 한번 들고 일어나 한번 우리도. 진짜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면 안 되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현대 지금 이 시점에서 세계사 막 지도를 바꾸겠다 달려드는 네. 거는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공멸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말이 어디든. 안 되는 거죠. 예. 아무튼 세계 평화 오늘도 월드피스를 좀 외치면서 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또 보내드려야겠네요. 우리 박세정 아나운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돈데라 순서도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12시 20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